네, 파트 1 소프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빈출 족보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 중에서 제가 또 한번 짚어드리는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난다면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할 부분들은 또 암기도 이제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족보 1번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 성능 특성이다.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종류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환 시간, 사용률, 응답 시간, 가용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 문제 모양도 변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자체가 2020년 그죠? 개정되기 이전에는 진짜 완전 같은 문제들이 항상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 이후의 시험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들의 문제들을 넣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플랫폼 성능 특성에 대한 그죠? 측정 항목 4가지 구분되는 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장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한다면은 반환 시간과 응답 시간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분명히 문제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환 시간은 이제 어떤 작업을 다 완료한 시간, 작업을 이제 요청받아서 그 작업이 다 완료된 시간을 턴 어라운드 타임이다. 반환 시간을 하는 것이고, 응답 시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응 시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응답이 도착하는 거, 그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시간이에요. 반응. 그 작업이 다 완료된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어렵게 낸다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4가지예요. 4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구사항은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무조건 100% 다 수용이 돼야 돼요. 그게 철칙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상품이죠.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용자가 내가 필요한 기능이 들어있지도 않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 중에도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계산기 예를 드는데, 내 계산기를 갖다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만들어서 나한테 주는 걸 딱 봤더니 더하기랑 곱하기만 있고 빼기랑 나누기가 없어요. 그럼 그거를 구매할 사용자는 절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용자 요구사항이 다 100% 수용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소프트웨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제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쭉 나갈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가 원하는 것,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듣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는 자신이 그 소프트웨어에 있어야 되는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개발자 집단에서 가장 이제 경험을 많은 개발자들이죠. 관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용자분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거를 잘 이제 추려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중요하다. 실제 시험에서 이제 기능 요구사항과 비기능 요구사항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이요. 아까 그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사용자가 얘기해야지 하는 거죠. 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걸 넣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기능은 다 들어있는데, 더하기를 하나 계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5분씩 걸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능적인 부분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은,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쓰이고 있는 제품들의 평균은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계산기가 뭐 2 더하기 5를 했을 때 0.1초 만에 계산된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든 것도 그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평균은 지켜줘야 되는 것. 그런 걸 우리는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가 굳이 요구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계산하는 걸 5분, 10분씩 걸리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비기능 요구사항을 문제로 내면은
성능 쪽을 많이 내요. 성능, 뭐 기밀 보안성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명확해 보시면 돼요. 기능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 비기능 요구사항,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요구를. 비기능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것들 반드시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요구 도출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도 인터뷰부터 뭐 JAD까지 방식들이 있고, 이런 방식들도 각각을 또 문제로 내기도 해요. 종류도 내고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이 요구 도출부터가 요구 분석하는 순서예요. 요구 분석 프로세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그냥 절차, 그죠? 작업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도출이 끝나고 나면, 요구 도출이 이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 요구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5번의 요구 명세. 명세 이제 쭉 적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요구 명세가 제대로 돼야지만 그게 나중에 코드에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석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분석 문서죠. 요구사항 명세서를 갖다가 설계 부분에서 이제 설계 사양서로 구조도를 그릴 거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 그리는 거죠. 집 짓는 걸 친다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는 거? 코드를 만드는 거죠. 코드를 만들어야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명세를 잘 해야 되고, 그 명세에서도 여러분들 명세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수정 용이성, 추적성. 이것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종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게 사실 중요하다. 그죠? 보셔야 되고, 이제 명세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또 잘 됐나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도출 분석, 명세, 검증. 그죠? 검증 자체는 확인이라고 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돌아간다는 걸 일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요구 분석을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왜 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출요법 3번 4페이지 보시면 객체지향 분석 굉장히 중요해요. 객체지향 분석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처리 시험을 지금 보고 있지만, 정보처리 기사를 보지만, 정보처리 기사, 뭐 산업기사, 뭐 그 외에도 이 전산에 관련된 시험이 많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객체지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조적 기법을 쓰다가 90년대부터는 객체지향 기법을 쓰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봤을 때 큰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오는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조적 기법과 객체지향 기법밖에 없다. 근데 그 객체지향 기법이 9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는 거죠. 한번 바뀔 때도 됐는데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죠? 뭐 그 객체지향을 쓰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 기법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 객체지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체지향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분석이라든지 뭐 UML 같은 게 다 객체지향을 분석하거나 설계하거나 구현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건 다 사실 뭐 거의 객체지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용어가 나온다든지 객체지향 용어 많잖아요. 뭐 객체, 클래스, 메소드, 메시지, 인스턴스 외에도 뭐 특성 해가지고 상속, 다형성의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그죠? 캡슐화, 정보 은닉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와요. 돌려가면서 계속. 그리고 그런 용어들은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한 문제만 나오질 않아요. 적어도 두세 문제 나와요.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가 나올지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서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막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그죠?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이제 파트 1에서 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 활용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도 이제 또 실제 언어들이 또 나오잖아요.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서도 객체지향이 또 나오니까 그 개념은 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객체지향 분석에서 시험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람바우의 OMT 기법이다라고 하는데, 람바우 기법이라 그냥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객체 동적 기능,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시험에서는 한 번씩 꼭 나온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 뭐 기출 그 대표 기출 문제처럼 그냥 그 종류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순서를 낼 수도 있죠.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서를 낼 수 있고, 그 안에서 필요한 도구 같은 걸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치의 오버헤드 기법이라든지 코드와 유어둔 방법도, 코드와 유어둔 방법 같은 경우도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이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랑 2021년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왔죠. 똑같은 문제로. 그래서 문제 해석은 확인하시고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UML 나오는데, UML도 뭐 문제는 엄청 많아요. 뭐 실제 이제 그 객체 지향 쪽에서 문제를 좀 이제 쉽게 내는 부분이 용어 쪽이다, 용어나 개념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쪽이 UML이나 디자인 패턴 쪽이 돼요. 디자인 패턴. 어렵죠, 그 부분은. 그래서 디자인 패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게 사실 UML이고, 이 UML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UML에서 이제 뭐 종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정적이냐, 구조적이냐, 행위적이냐, 이런 건 좀 간단하잖아요. 종류만 외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다이어그램에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관계들을 쭉 나열해서 그 중에 한 개를 골라내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종류 나온 문제는 어디나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의 클래스 딱 잡아서 거기서 관계를 다른 걸 막 물어본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시험. 예를 들어서 뭐 전산직 공무원이다. 전산직 공무원 시험이 있다.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들어가고 거기 UML 나오거든요. 근데 전산직 9급에서 안 나와요. 그게 거의 안 나와요. 7급 같은 데서 나오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엄청 높죠. 근데 다만 우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전산직 7급처럼, 전산직 7급은 뭐 꼬박 1년 이상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산직 7급은 한마디로 공무원 시험은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잖아요. 정보처리 기사도. 어려운데 그쪽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산직 7급은 한마디로 공무원 시험은 문제가 매번 바뀌어요. 같은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그게 철칙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근데 우리 시험은 그나마 같은 문제를 또 낼 수 있잖아요. 문제 은행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산직 공무원도 수업을 해요. 9급, 7급 다 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계속 응용돼서 나오다 보니까 어렵죠. 그나마 우리한테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도 이 문제를 알아놓으면은 예전에 나왔던 거죠. 내가 시험 볼 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건 하나 이제 좋은 점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UML 특성은 반드시 보셔야죠. 그래서 정적, 동적. 정적, 동적인 거 이제 많이 내고요. 그 밑에서 어차피 정적, 동적인 건데 종류를 다 써놓은 거죠. UML 다이어그램의 종류,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조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겠지만 일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종류는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행위, 그죠? 그래서 행위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흘러가는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구조적은 이제 정적인 거죠. 정적인 구조, 어떻게 생겼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류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종류.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이제 UML의 기본 구성 요소도 시험 문제로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또 됐었죠.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알아놓으셔야 되고,
근데 그 다이어그램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두 가지만 뽑는다면 사실 유즈 케이스하고 클래스 하나 더 한다면 시퀀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단연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분석을 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이제 구성 요소가 액터나 뭐 유즈 케이스, 그죠? 그러니까 액터가 보통 이제 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외부에 있는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시스템이나 외부의 사람. 그게 이제 액터가 되는 거고, 그 액터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사실은 사용 사례.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즈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유즈 케이스 관계도 있어요. 통신 관계도 있고, 포함이랑 확장은 좀 더 구분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포함 관계, include라는 포함 관계는 어떤 유즈 케이스가 실행될 때 반드시 같이 실행되는 걸 말하는 거, 필수적인 거. 근데 이제 확장 관계, 익스텐드 관계는 이제 어떤 유즈 케이스가 실행될 때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죠? 이걸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서 반납을 했을 때 도서 목록에 기록하는 거는 include예요. 그러니까 도서를 대여해 줬다가 도서를 반납을 했어요. 그럼 기록을 해놔야지만 다른 사람 또 빌려줄 거 아니에요. 반납했는데도 기록 안 해서 계속 대여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면 다른 사람도 계속 못 보는 거니까. 그건 이제 착오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인클루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도서 반납을 했는데 연체료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집단에서 이제 만약에 책을 빌렸다가 기한 내에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은 뭐 일수로 이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벌칙을 준 거죠, 한마디로. 그죠? 벌칙을 줘서 이제 돈을 이제 더 받겠다. 이런 식. 그래서 도서 반납을 했을 때 연체료를 갖다가 계산하는 게 이제 같은 이제 어떤 유즈 케이스를 따라 들어간다면은 도서 반납했을 때 무조건 연체료 계산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이제 연체가 된 사람만 연체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게 익스텐즈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도서 반납됐을 때 도서 목록 기록은 무조건 하는 거죠. 무조건 해야죠, 그건. 그죠? 그건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 거고, 도서 반납했을 때 연체료 계산하는 것은 이건 익스텐즈예요. 왜냐하면 연체료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연체가 됐다면 하는 거고 안 했다면 안 하는 거니까. 도서 반납했다 무조건적으로 연체료 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기한 내에 만약에 이제 갖다 줬다면 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도 간단하게 비교되는 모습을 좀 이제 봐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나 써놨는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시퀀스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성 요소를 낸 적이 있어요, 문제로. 근데 사실은, 횟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넣은 이유는 개정 이전에도 나왔던 문제, 이거는. 그렇다면 문제 은행에 있어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같은 문제를 종종 만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성 요소가 이제 액터, 객체, 생명성, 실행, 메시지 있고, 그죠? 요 이제 종류를 갖다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잘 알아놓으세요. 앞으로도 시험 볼 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자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애자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폭포수 모델과 대비되게 생각할 수 있죠. 폭포수 모델. 그래서 폭포수 모델은 고전적인 어떤 모델. 그래서 이제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디버깅, 운영, 유지, 보수로 쭉 가는 것이고, 애자일 기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근래 나온 기법이에요. 그래도 거의 20년이 넘긴 했지만 2000년대 거의 들어서면서 90년대 말에 생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틀린 내용을 이제 포함시킬 때 애자일 기법이 50년대 만들어졌다, 70년대 만들어졌다, 항공 방위 시스템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애자일 기법은 근 2000년대에 많이 쓰였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기법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라이트한 모델이에요. 라이트한 기법.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량이죠. 가벼운 기법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소규모로 만들어서 어떤 스토리상으로 만든 것을
계속 붙여가는 형태죠. 근데 그건 이제 왜 이걸 쓰게 됐냐면은 기존에 많이 쓰던 이제 어떤 그 폭포수 모델,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에 좀 염증을 느낀 거죠. 그 모델 자체는 뭐든지 한 방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 계획도 한 방, 분석도 한 방, 설계도 한 방. 근데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한 방에 되냐고. 그죠? 한 방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안감에 떨면서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그게 불명확해요. 이거 맞을까? 안 맞을까? 계속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한 방에 딱 분석을 알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시험에서 진짜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내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냐. 그럼 아주 큰 피해를 보는 거고. 그죠? 거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한 대로 잘 만들어졌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죠? 위험하죠, 사실. 그래서 애자일 기법은 어떤 거에다 좀 더 초점을 두냐면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냐.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해 주는 게 철칙인데 왜 그걸 안 하냐.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100% 다 넣어보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애자일 기법에서 제일 그 유명한 게 사실은 XP잖아요, XP. XP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에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익스트림이 하나의 썰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익스트림 극한이니까 극한까지 받아보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XP의 그 프랙티스에 뭐 모두 있냐면은 현장의 고객이 있어요. 현장의 고객. 그 고객을 계속 만나서 필요한 게 뭐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 퍼포스 모형과 애자일은 그런 면에서는 거의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퍼포스 모형은 사용자가 개발자를 너무 못 만나서 불만이고, 애자일 기법은 그 개발자 계속 불러요. 사용자한테. 너 이거 혹시 또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거 바꿔줘? 막 이렇게. 그럼 뭐가 이제 또 불만이에요, 사용자가? 내가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요구사항 얘기해 줬으면은 빨리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만드는 과정 모르니까 사용자는 뚝딱 만들어서 빨리 완성품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귀찮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서로 이제 입장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단 애자일 기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폭포스 모델 쪽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과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고, 그 이번에 애자일의 특성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그죠? 애자일 특성은 반드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다 이제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종류 있죠, 여러 가지. 뭐 종류도 문제 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뭐 애자일 기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넣어서 틀리게 낸 적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XP가. 근데 XP에서도 그 5가지 핵심 가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존중, 뭐 단순성, 의사소통, 피드백, 용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죠?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문제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변경되지 않고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로 봐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XP의 실천사항도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서 이런 개념이구나 내용까지 보시면서 외우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XP의 5가지 핵심 가치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천사항은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외우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소규모 릴리즈라든지, 테스트 기반 개발, 리팩토링, 이런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는 게 이제 GUI 환경을 쓰고 있는 어떤 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뭐 CLI라든지 GUI라든지, 그죠? 일단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일단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쓰기가 편해야죠, 사실은. 사용자가 쓰기가 편하고 딱 보자마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관성이에요. 그래서 직관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제로. 그래서 직관성 말고도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더 직관성에 더 집중해서 이제 내용을 알아놓으셔야 되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 그죠? 기본 원칙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맨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을 때
그 프로그램의 얼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딱 만날 때는 뭐 속에 있는 소스 코드를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고서 이게 얼마나 내가 쓰기 편하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속의 기능이 좀 별로 좋지 않아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속의 내용물이 별로 좋지 않아도 포장만 잘 해놓으면은 좀 예뻐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속의 내용 굉장히 좋아도 유저 인터페이스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같이 이제 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 속 내용도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야겠지만 유저 인터페이스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험에서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케이스는 일단 케이스 이제 그 특징을, 그죠? 케이스의 개념을 일단 아셔야 돼요. 케이스의 개념과 주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많이 내요, 또 기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요. 컴퓨터 aided. 컴퓨터가 도와준다. 뭘 도와줘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만드는 걸 도와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자동화를 말하는 것이 이제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거기 이제 5번에 케이스의 주요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제 모형 지원이라든지 그래픽 지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와의 연결. 이걸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반드시 정확히 알아놓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걸 더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를 또 여러 번 이제 돌려서 여러분들이 또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봤던 것들이 이제 문제 또 많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뭐 한 회분, 두 회분 풀 때는 잘 안 느껴지지만 뭐 3회분, 4회분, 5회분 풀어보면은 그게 또 느껴지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지향 설계 원칙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다 아는 것보다는 문제에 출제됐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시험에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전산 쪽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거, 그죠? 그건 또 뭘 말하는 거냐? 우리 시험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5번에 이제 그 리즈코프 대체 원칙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 고전적으로 객체지향 쪽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많이 나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던 걸로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 난이도는 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아키텍처 스타일 패턴 같은 경우도 사실 난이도는 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다 뭐 종류를 외우고 필요한 걸 다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문제에서 나왔던 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든지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든지 뭐 마스터 슬라이브 패턴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이제 실제로 시험에서는 뭐 한 번씩 이상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거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뭐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건 이제 그 파이프 필터라는 게 이제 지금 2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실제 기사 시험에 나왔던 설명, 아니면 이제 대학 교재 나온 설명 그대로 써놓은 것인데, 뭐 서브 시스템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뭐 처리하고 뭐 결과를 다음 서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게 파이프잖아요. 이거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이름 자체를 파이프 필터라고 지은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받은 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죠? 나중에 들어온 게 막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로서 그 답에 해당되는 정의를 알아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문제 풀 때는. 안 그러면 이제 사실 아키텍처 스타일 패턴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 같은 데는 이걸 갖다가 막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해서 막 시험 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거의 뭐 디자인 패턴과 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좀 정형화된 모습을 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또 앞으로 나오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드 또 이제 특히 이제 2020년에 계속 나왔어, 이게. 그죠?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문항 정도씩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코드 부분이 이제
이 개정 이전에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 쪽은 아니고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쪽에 들어가 있던 애인데 이제 점점 우리 시험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1년 번호식 코드부터 해가지고 뭐 약자식 코드까지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쭉 보셔야 되고 뭐 고전적으로 이제 뭐 고전적으로 뭐 연상 기호 코드라든지 니모닉 코드라고 하죠. 니모닉 코드라든지 뭐 블록 코드, 그룹 블록 코드 이런 거 많이 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룹 블록 코드가 이제 대종소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 그룹 블록 코드를 도서죠. 그러니까 도서 정리를 목적으로 만든 게 10진 코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10진 코드는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10진 원리에 맞춰 대중소 분류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중요한 건 도서 정리 용어다.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한번 코드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구조적 기법이랑 이제 객체 제한 기법, 구조적 기법에서도 이제 하이퍼나 NS 차트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실제 출제됐던 문제도 있긴 한데, 하이퍼라든지 NS 차트 출제된 적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구조적 분석 도구, 그죠? 분석 도구 쪽, 뭐 DFD나 DD나 미니 스펙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거 이제 우리가 또 볼 거고. 객체 제한 기법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죠? 용어 다 정확히 아셔야 되고, 용어는 어떤 걸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객체한 기법 연구해가지고 뭐 어떤 뭐 논문 쓰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문제에 맞추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봐야 되겠어요? 기출문제 나온 설명을 봐야 돼요. 여기 들어있는 설명들이 대부분 다 기출문제 설명이지만 문제 나온 용어를 보고서 그 용어를 정확히 알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다 중요해요. 그래서 메시지까지 해서 다음 페이지 제가 한번 쭉 아까 한번 나열했던 거죠. 메소드, 인스턴스, 다형성은 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 있고, 그죠? 상속성, 캡슐화, 정보니까지, 그죠? 다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용어에서 내가 시험 볼 때도 적어도 2-3개 나온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냥 3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개념은 문제로 딱 나온다면 딱 표면적으로 볼 땐 2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그 코드라든지 개념적인 게 들어가서 문제를 나오는 걸 다 따져보면은 진짜 뭐 보통 한 5문항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엄청 비중이 높죠.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용어들 하나씩 다 보셔야 되고 거기 이제 대표 기출문제에서도 이제 캡슐화에 대한 설명을 또 써놨죠. 캡슐화라는 게 이제 어차피 메소드가 이제 그 행위잖아요, 연산. 그죠? 그래서 메소드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뭐가 돼요? 함수가 메소드가 되고 그 메소드는 분명히 뭘 필요로 하겠어요?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가 필요로 한 데이터를 우리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그걸 합친 게 뭐가 돼요? 캡슐화가 되는 거고. 캡슐화가 된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속성을 어떻게 해요? 속성을 보통 숨기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정보 은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들 다 정확하게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용어는 뭐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많이 보면 좋다? 아무래도 요걸 계속 읽는 것보다는 요건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나온 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패턴은 사실 이제 너무 어렵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뭐 예전에 이제 전산과 이런 데죠. 그런 데서 디자인 패턴을 이제 그 강의를 하면은 보통 디자인 패턴만 뭐 보통 2학기 정도로 해요. 그래도 얼마 못 배워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 디자인 패턴 중에서 좀 이제 좀 쉬운 패턴 뭐 보통 많이 실습하는 게 데코레이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실습해 볼까? 그죠? 거의 못 해요. 2학기면 거의 1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걸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디 위주해야 돼요? 기출 문제 위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패턴에서 뭘 봐야 돼요? 분류. 그죠? 분류. 그래서 생성 패턴, 그다음에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생성 패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싱글톤. 싱글톤 같은 경우는 객체 생성 제한하는 거니까 하나로. 그죠? 그런 거라든지 구조 패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게 퍼샤드 같은 거 많이 나와요. 퍼샤드. 뭐 서브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러니까 서브 시스템이랑 그 외부에 있는 모듈들 간의 인터페이스, 객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브 시스템 말이 항상 들어가요. 퍼샤드. 반면에 또 이제 1대 다 나온 부대, 1대 다 나오면은 옵저버 된다고. 옵저버. 1의 상태를 다의 상태들이 여러 개죠. 다 n, 다 만일 따자니까 다의 상태들이 관찰하고 있다가 감시하고 있다가 옵저버가 감시니까 감시하고 있다가 1의 상태가 변화되면 다의 상태가 한꺼번에 다 변화되는 거. 그게 옵저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종류를 내지 않는다면은 싱글톤이나 퍼샤드나 옵저버가 지금 이제 행위 패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어요. 메멘토 바로 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물론 이제 뭐 메멘토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은 실제 이제 여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분명히 앞으로는 단독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디자인 패턴 종류 일단 그죠?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문제 위주로 봐야 돼요. 문제 위주로. 그다음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이라든지 한번 보시고 미들웨어 중요하죠. 미들웨어는 클라이언트랑 서버를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요 정의보다는 이 미들웨어 분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OB 미들웨어라든지 뭐 RPC라든지 그죠? MOM이라든지 뭐 TP 트랜지션 처리,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종류보다는 각각을 낼 때가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미드웨어의 분류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해요. 문제 위주로 봐야 돼, 당연히 문제 위주로 보셔야 되고 거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RPC가 나와 있잖아요, 문제. 응용 프레임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원격 프로시저로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방식의 미드웨어다. 그래서 이제 RPC가 나왔는데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쭉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린 거예요. 간단히 짚어드렸는데, 그런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문제로 다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킹을 해 놓으시고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은 언뜻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등등 그 중간중간 보일 거예요. 그걸 보고서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암기할 부분들을 앞에 뭐 교재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들을 짚어서 암기하시면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훨씬 더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트 1 소프트웨어 설계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파트 2도 또 말씀드릴게요.